여보, 비트코인이 또 떨어졌어요. 얼마나? 8천만 원. 아니, 지금 보니까 1억이 더 빠졌네요.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도대체 얼마나 잃은 거예요? 회사는 괜찮은 거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회사 건물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이제 정말 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우입니다. 올해 56세가 되었고 2023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 30명 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치킨 배달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 투자로 5억이 10억이 되는 마법을 경험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욕심이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회사까지 담보로 잡고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혹시 지금 가상화폐 투자로 대박을 꿈꾸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오간 3년의 기록을 말이에요. 저는 2000년부터 23년간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해 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점점 규모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직원 30명, 연 매출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어요. 회사는 안정적이었어요. 주요 거래처들과 10년 넘게 거래를 해오고 있었고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도 더 좋아졌어요. 여보, 올해 실적이 정말 좋네요. 아내가 회계 장부를 보며 말했어요. 작년보다 20%나 늘었어요. 그러게.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 우리 같은 업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지. 그때 저희 회사 통장에는 운영자금으로 약 5억 원이 있었어요. 앞으로 몇 달치 원재료비와 인건비, 각종 운영비를 고려해도 충분한 여유자금이었죠. 무엇보다 회사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강남구에 위치한 300평 규모의 공장 건물이었는데 당시 시세로 약 10억 원 정도 되었어요. 2005년에 5억 원에 매입했던 건물이 2배로 올랐으니 부동산 투자로도 제법 성공한 셈이었죠. 사업도 안정적이고 부동산도 있고 현금도 충분하고 쉰둘이라는 나이에 이 정도면 정말 성공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저는 종종 미래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이제 회사도 안정 궤도에 올랐으니까 몇 년 후에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저는 좀 더 여유롭게 살아볼까 해. 좋은 생각이에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큰 아이가 대학교 졸업하면 저도 좀 쉬고 싶어요. 그 무렵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컴퓨터로 하는 투자라니 뭔가 허황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2020년 말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도 연일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고 주변 사업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우야, 너도 비트코인 좀 사봐. 나는 작년에 1,000만 원 넣었는데 벌써 3천만 원이 됐어. 골프 모임에서 동업자가 말했어요. 정말이야? 그렇게 많이 올랐어?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라고. 앞으로 더 오를 거야. 그의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찾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상승률이었어요. 2009년에 1,000원도 안 했던 것이 2020년에는 1,000만 원을 넘어선 거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였어요. 이런 게 진짜 투자일까? 도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제조업만 해온 저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비트코인이라는 걸 아세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위험해 보여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안전하게 사업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2020년은 지나갔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지만 선뜻 투자할 용기는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2021년 들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21년 초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어요. 1,000만 원을 넘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치솟았거든요. 주변에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어요. 김 사장은 1억 넣어서 5억을 벌었대. 박 전무는 2억이 10억이 됐다고 하더라. 매일 이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점점 마음이 흔들렸어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전통적인 투자만 해왔어요. 부동산, 주식, 채권 정도. 그런데 그런 투자로는 연 10%만 수익이 나도 대단한 거였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몇 달 만에 몇 배씩 오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을까? 점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회사 경영도 잘하고 있고 사업 감각도 있는데 이런 투자 기회를 못 잡는다면 그게 더 바보 같은 일 아닐까?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2021년 3월 드디어 결심했어요.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비트코인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인증하고 계좌 연결하는 것까지 하루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정작 투자할 때는 손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1천만 원만 넣어봤어요. 회사 운영자금 5억 중에서 1천만 원 정도야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 시작하자는 마음이었죠. 비트코인 한 개가 3,5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0.3개 정도 샀어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정말 이런 투자를 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여보, 비트코인 샀어요. 얼마나요? 1천만 원만 조금. 테스트 삼아서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 금액이라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었으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1천만 원이 1,200만 원이 된 거예요. 200만 원 수익이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200만 원이 생겼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하루에 20만 원씩 벌었다는 계산이었어요. 우리 공장 직원들 하루 일당보다 많았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확인만 하는데 이런 수익이 나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한 달 후 1천만 원이 1,800만 원이 되었어요. 800만 원 수익. 한 달 만에 80% 수익률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몇 년 해봤지만 이런 수익률은 처음이었어요. 여보,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요? 1천만 원이 1,800만 원이 됐어요. 와, 정말요? 한 달 만에요? 아내도 놀라워했어요. 그럼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팔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주변에서는 계속 더 오를 거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뉴스에서도 비트코인이 1억까지 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어요. 지금 파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았어요. 그 대신 추가 투자를 결심했어요. 1천만 원으로 이 정도 수익이 나는데 더 많이 넣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5천만 원을 더 투자했어요. 총 투자 금액이 6천만 원이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도 사봤어요.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같은 소위 알트코인들이었어요. 비트코인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더 많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가상화폐 시장이 폭등했어요. 비트코인은 7천만 원까지 올랐고 이더리움은 5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제가 산 알트코인들도 두세 배씩 올랐어요. 6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이 되었어요. 두 달 만에 9천만 원 수익.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코인 시세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죠. 여보, 코인이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정말요? 믿어지지 않네요.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아내와 저는 매일 시세를 확인하며 흥분했어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골프 모임에서도 사업가 모임에서도 제 투자 성과를 이야기했어요. 현우 형,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어떤 코인을 사야 하나요? 투자 고수가 된 기분이었어요. 사업도 잘하고 투자도 잘하는 만능 사업가. 그런 자부심이 생겼어요. 이제 좀 더 큰 투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회사에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대형 마트와 3년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연 매출이 기존보다 30%는 늘어날 전망이었어요. 사업도 잘 되고 투자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나가네요. 회사도 잘 되고 투자도 대박이고. 그러게요. 이제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때 제가 착각한 게 있었어요. 투자 실력이 좋아서 수익이 난 게 아니라 단순히 상승장이어서 모든 코인이 오른 거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걸 모르고 제가 투자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2021년 6월 투자 금액을 2억 원으로 늘렸어요. 회사 운영자금 5억 중에서 2억을 투자한 셈이었죠.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본이고 떠오르는 신규 코인들도 많이 샀어요. 솔라나, 아발란체, 폴리곤 같은 코인들이었어요. 미래 기술이라고 해서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선물 거래도 시작했어요. 레버리지를 걸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2배, 3배 레버리지를 걸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코인을 살 수 있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아내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지금까지 계속 올랐는데 뭐가 위험해? 그리고 나는 사업 경험이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어. 제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2021년 11월 총 투자금이 10억 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20배 레버리지를 걸어서 실질적으로는 200억 원어치 코인을 보유하게 되었죠.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10억 원이 13억 원이 되었거든요. 사흘 만에 3억 원 수익. 이런 속도면 정말 몇 달 안에 수십억 원 부자가 될 것 같았어요. 현우야, 너 정말 대박이다. 언론에서도 연락 오지 않아? 주변 사업가들이 부러워했어요. 하하, 아직은 아니지만 곧 그럴지도 몰라. 저는 우쭐해서 대답했어요. 마치 제가 투자계의 전설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2021년 11월 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렸거든요.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루 만에 15% 급락했어요. 13억 원이 11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2억 원이 하루 만에 증발한 거였죠.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몇 번의 조정이 있었지만 항상 더 높이 올랐었거든요. 일시적인 조정이야. 며칠 지나면 다시 오를 거야.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며칠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계속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코인 시세를 확인했는데 확인할 때마다 돈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11억, 10억, 9억. 매일 억 단위로 돈이 사라져 갔어요. 여보, 코인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얼마나요? 지금 8억 정도예요. 8억이요? 13억이었는데 2억 원 투자해서 8억이면 아직 수익 아니에요? 아내는 레버리지에 대해 몰랐어요. 제가 설명을 안 했거든요. 레버리지를 걸었다는 걸 실제로는 200억 원어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2021년 12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각국 정부에서 가상화폐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어요. 비트코인은 연일 신저가를 경신했어요. 8억 원이 6억 원으로 다시 4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때서야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레버리지 때문에 손실이 몇 배로 확대되고 있었거든요. 거래소에서 마진콜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추가 증거금을 넣지 않으면 강제 청산된다는 통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회사 자금 10억 원을 모두 투자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일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었어요. 손실이 확정된 거였죠. 4억 원이 2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겨우 몇 주 만에 11억 원이 2억 원이 된 거였어요. 여보, 코인이 2억 원밖에 안 남았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가 파랗게 질렸어요. 레버리지 때문에 손실이 커진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당신이 레버리지를 걸었다고요? 그게 뭔데요?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더 커진 거고.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진 빚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회사 건물 담보 대출 7억 원과 집 담보 대출 3억 원이 있어요. 총 10억 원의 대출이죠.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10억 원 대출에 이자만 월 300만 원이었거든요. 회사 매출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투자 자금까지 모두 잃은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2022년 1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온 거예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줄어든 거였죠. 연 매출 50억 중에서 20억이 날아간 셈이었어요. 갑자기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직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일시적인 현금 흐름 문제야. 곧 해결될 거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회사 운영 자금은 이미 모두 투자해서 없었고 매출까지 줄어드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그 무렵 거래소에서 또 다른 마진콜이 들어왔어요. 남은 포지션마저 청산될 위기였어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개인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추가 증거금을 넣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며칠 버티지 못했어요.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 모든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었어요.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여보, 모든 코인이 청산됐어요. 남은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10억 원 대출만 남았어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몇 달 만에 사라져 버렸어요. 회사도 위기에 처했고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22년 2월 회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매출은 줄어들고 운영 자금은 없고 거기에 대출 이자까지 매달 300만 원씩 나가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직원들 월급을 2달째 밀리게 되었죠. 사장님, 월급 언제 주실 건가요?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고. 1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다음 주까지는 꼭 드릴 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원청업체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대금 지급을 2달 연기한다는 거였어요.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했지만 저희에게는 치명적이었어요. 받을 돈이 3억 원이었거든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회사도 망해가고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무렵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이자가 석 달째 연체되고 있다는 통보였어요. 빨리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애원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차가웠어요. 이미 충분히 기다려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2022년 4월 결국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들에게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못한 채 폐업 신고를 해야 했어요. 23년간 키워온 회사가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사장님, 정말 갑작스럽네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들이 당황해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회사 정리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원재료 업체, 전기세, 월세, 밀린 돈이 산더미 같았어요. 회사 기계들과 재고를 모두 팔아도 부족했어요. 그해 여름 드디어 은행에서 법적 조치에 들어갔어요. 회사 건물과 제가 살던 집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여보, 이제 정말 집까지 잃는 건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대출을 못 갚으니까. 그날 밤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경매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회사 건물은 시세 10억 원에서 7억 원에 낙찰되었고, 집은 시세 5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어요. 총 10억 5천만 원이었죠. 10억 원 대출에서 경매 대금 10억 5천만 원을 빼고 나니 각종 이자와 수수료를 제하고도 3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지?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보증금조차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결국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투룸을 구했어요. 이사하는 날은 정말 처참했어요. 23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몇 개의 짐 상자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그 집에 두고 와야 했어요. 여보, 괜찮을까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불안해했어요. 어떻게든 될 거예요. 아직 건강하잖아요. 하지만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52세라는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사업만 해왔던 저에게는 별다른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었거든요. 경력직 채용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선호했어요. 몇 달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좌절했어요. 나이가 많다, 과분하다, 연봉 기대치가 높다. 거절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결국 치킨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이는 많지만 오토바이 운전은 할 수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배달을 해도 1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았어요. 젊은 배달원들과 경쟁해야 했거든요. 아내도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어요. 시급 9천 원에 하루 8시간씩 일했어요. 우리 부부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겨우 200만 원 정도였어요. 월세 40만 원에 생활비까지 하면 정말 빠듯했어요. 예전에는 한 번 외식으로 쓰던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가끔 배달하다가 예전 회사 건물 앞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곳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만약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직도 그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수밖에요. 2022년 말 치킨 배달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52세라는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비바람 속에서 음식을 배달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겨울이 가장 힘들었어요. 영하의 날씨에 두꺼운 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배달하는 건 정말 고역이었어요. 손이 꽁꽁 얼어서 핸드폰 화면을 누르기도 어려웠죠. 아저씨, 음식이 식었네요. 다음부터는 좀 빨리 와주세요. 젊은 손님들의 핀잔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쓰렸어요. 예전에는 직원 30명을 거느린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배달 속도가 느리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아내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트 계산원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무거운 물건들을 나르기도 해야 했거든요. 50세가 넘은 나이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보,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아내가 퇴근 후 집에 와서 앓는 소리를 했어요. 마사지라도 받으러 갈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 형편에 마사지는 사치였어요. 파스 하나 사서 붙이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레버리지의 무서움도 몰랐고요. 어느 날 배달하다가 우연히 예전 골프 모임 친구를 만났어요. 현우야, 너 여기서 뭐해? 배달 일해요. 저는 부끄러워서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아, 그래?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가? 부도 났어요. 비트코인 투자하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친구는 할 말을 잊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불편해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일 이후로는 예전 지인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성공한 사업가에서 치킨 배달원으로 전락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2023년 초 우연히 비트코인 뉴스를 봤어요.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때는 1,000만 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까지 회복된 거였죠. 만약 그때 팔지 않고 버텼다면?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금방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도박꾼의 심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니야, 나는 이미 충분히 큰 교훈을 얻었어. 다시는 그런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그제야 진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온라인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담들을 찾아봤어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았어요. 집안이 풍비박산 난 사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가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그래도 함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까지 잃었더라고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큰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버렸어요.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서 조금씩 다시 일어서자는 마음을 먹었어요. 배달 일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효율적인 배달 경로를 외우고 단골 손님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내도 마트 일에 적응했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져서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하고 서로 힘든 일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소박해졌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배달하다가 젊은 대학생을 만났어요. 형, 혹시 코인 투자해 봤어요? 비트코인 사면 돈 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절대 하지 마.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야. 나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 학생은 처음에는 실망한 듯 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주변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절대 하지 마라. 특히 빌린 돈으로는 더더욱. 2023년 중반 우리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고 살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빚이 없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좀 안정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빚도 없으니까. 아내와 저는 소박한 행복에 만족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 하반기가 되자 저는 제 경험을 정리해보고 싶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이야기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글을 올릴 때마다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가끔은 지금도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형님, 저는 지금도 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손절할까요? 어떤 젊은이가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장 손절하세요. 더 큰 손실 보기 전에.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실패했는지 차근차근 분석해 봤어요. 첫 번째는 무지였어요.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투자했던 거죠. 두 번째는 욕심이었어요. 처음에 1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수익이 낮아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했어요. 심지어 회사 운영 자금과 부동산까지 담보로 잡았죠.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린 거였어요. 세 번째는 과신이었어요. 몇 번 운 좋게 수익을 내자 제가 투자 천재라고 착각했어요.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투자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업과 투자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어요. 네 번째는 감정적 판단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급해졌어요.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큰 투자를 결심했죠. 냉정한 판단보다는 감정이 앞섰어요. 다섯 번째는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거였어요. 레버리지는 수익도 크게 만들지만 손실도 크게 만듭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에서는 더욱 위험해요. 이런 분석을 하면서 정말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어요. 만약 그때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아니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가끔 계산해 봐요. 만약 제가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회사 운영자금 5억 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뒀다면 연 3% 금리라고 해도 매년 1,500만 원의 이자가 나왔을 거예요. 회사도 계속 운영하고 있었을 테고 매년 꾸준한 수익을 올렸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은퇴를 준비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죠. 그래도 이런 경험을 통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건강, 가족,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요. 지금 제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예요. 예전에는 돈 걱정, 사업 걱정으로 가족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소소한 대화도 즐길 수 있어요. 여보, 오늘 마트에서 어떤 할머니가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계산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요? 좋은 일 하셨네요. 저도 오늘 배달하면서 어떤 학생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들이 예전보다 훨씬 의미 있게 느껴져요. 거창한 성공이나 큰 돈보다는 이런 작은 보람들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투자는 여유자금으로만 하라는 것,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한 곳에 모든 돈을 몰아넣지 말라는 것이에요. 특히 가상화폐 같은 고위험 투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전체 자산의 5% 이내에서만 투자하라고 조언해요.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금액으로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자 공부예요. 자신이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투자해야 해요. 남들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레버리지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초보자라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저처럼 모든 걸 잃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욕심 부리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은 중요해요.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가족, 건강, 평범한 일상.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큰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2024년이 되면서 저희 부부의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랐어요. 치킨 배달과 마트 계산원 일로 버는 월 200만 원이 적지는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전에는 이 돈으로 하루 회식비도 안 됐는데 이제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무엇보다 빚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대출 이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비록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자유로웠어요. 여보, 우리 이제 조금씩 돈도 모으고 있네요. 아내가 통장을 보며 말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이지만 꾸준히 저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이런 게 진짜 저축이죠. 예전에는 억 단위로 돈을 굴렸지만 정작 저축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항상 더 큰 투자 기회만 찾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30만 원도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 무렵 제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온라인에서 제 이야기를 본 어떤 분이 강의를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실제 경험담을 들려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망설였어요. 제 실패담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강의는 정말 떨렸어요. 30명 정도의 청중 앞에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10억 원을 벌었다가 모든 걸 잃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대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코인 투자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그 이후로 종종 이런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대학교, 직장인 모임, 투자 동호회 등에서요. 매번 제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강의 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집 담보로 코인 투자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실패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료는 한 번에 50만 원 정도였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부수입이었죠. 한 달에 두세 번 강의를 하면 월 수입이 300만 원 가까이 되었어요. 그렇게 2024년 중반이 되자 저희 생활 수준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여전히 검소하게 살지만 가끔은 외식도 하고 작은 여행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부산 여행 갈까요? 아내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기차 타고 가서 하룻밤 자고 와요. 예전에는 해외여행도 자주 갔는데 이제는 국내 여행도 설레었어요. 부산에서 보낸 하루는 정말 소중했어요. 바다를 보면서 회도 먹고 시장도 구경하고, 예전에는 고급 호텔에서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작은 모텔에서 잤어요. 하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내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어서요. 예전에는 항상 사업 걱정, 투자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순수하게 즐길 수 있었어요. 여보,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아내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돈이 많을 때는 몰랐는데 이런 소소한 것들이 더 의미 있네요. 그날 밤 모텔에서 아내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몇 년간의 힘든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비록 큰 부자는 못 되겠지만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2024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제 이야기를 올리고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관심이 많았어요. 투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현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떤 분은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무리한 투자하지 않게 됐어요. 안전하게 접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는 제 실패담이 하나의 사명이 된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무모한 투자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 말이에요. 물론 여전히 아쉬움은 있어요. 만약 그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생각에 매달리지 않아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요. 성실하게 일하고 조금씩 저축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가족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거든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가상화폐나 고위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참고해 주세요. 큰 수익의 유혹에 빠져 무모한 투자를 하지 마세요. 특히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레버리지는 더더욱 조심하시고요.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는 꿈보다는 꾸준히 저축하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제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32년간 설계사로 살았습니다. 도면 위에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균형과 하중을 계산하며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설계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노후는 한 장의 전단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정부 허가 시설, 80% 대출 가능, 월 160만 원 보장. 그 문구가 제 퇴직금 2억 원을 그리고 제 가족의 안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한 사람의 실패가 어떻게 구조의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냈는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연입니다. 2023년 1월 저는 66의 나이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32년간 몸담았던 건설사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퇴직하던 날 퇴직금 2억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제 인생의 무게가 숫자로 환산된 순간이었죠.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20년 넘게 써야 할 돈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63,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3년째였습니다. 우리 부부의 국민연금을 합치면 월 250만 원 정도, 분당 아파트 대출은 다 갚았지만 관리비와 생활비를 빼면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욕심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8%였고 세금을 떼면 월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이자였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게 불안했죠. 아들은 서울에서 IT 기업에 다니고 딸은 캐나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주들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할아버지이고 싶었습니다. 퇴직 후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가끔 골프를 치며 지내던 어느 날 우편함에 전단지 한 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종이 위에 인쇄된 문구들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생활 숙박시설 분양 마이너스 국토교통부 허가시설 월 수익 보장형 부동산 80% 대출 가능 계약금 10%로 시작. 정부 허가시설이라는 문구가 눈에 밝혔습니다. 저는 평생 건축 일을 했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물은 지어질 수 없죠. 국토교통부가 허가했다면 적어도 불법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광고려니 했지만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월 160만 원 수익이라면 연 1920만 원, 2억 투자에 연 9.6% 수익률이었습니다. 은행 금리의 2배가 넘는 숫자였죠. 아내에게 전단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며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웠죠. 그런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회라도 가보고 판단하자는 말에 우리는 함께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은 100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연령대였고 모두 비슷한 기대를 품고 있었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깔끔한 건물 족감도가 펼쳐졌습니다. 발표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월 평균 150만 원에서 170만 원의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도 80%까지 가능하고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 수준, 10평짜리 호실 한 개가 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2천만 원, 잔금은 은행 대출 8천만 원으로 충당하면 됐습니다. 대출 이자가 연 5.5%라면 월 37만 원 정도, 임대수익 160만 원을 빼면 월 12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남았습니다. 숫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구조를 보는 눈은 있다고 자부했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숫자 뒤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설명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분양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2층, 깔끔한 인테리어와 정돈된 책상들이 신뢰감을 줬습니다. 벽면에는 사업허가증 사본과 촉감도가 액자에 담겨 있었죠. 상담원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건네진 명함에는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계약부터 대출, 세무까지 일괄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제휴은행이 있어서 서류만 준비하면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한 번에 끝난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편리함에 안도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해보는 투자였고 복잡한 절차를 혼자 헤쳐나갈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원스톱이라는 단어가 제 경계심을 녹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말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개인 명의보다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환급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분양가의 10%,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중도금 납부 후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1,000만 원을 환급받으면 실제 부담금은 더 줄어드는 셈이라고. 숫자는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환급과 추징의 차이를, 그리고 그 환급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돌아올지를요. 사업자 등록은 그가 대행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의 도움이 고마웠습니다.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죠. 며칠 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도장 자국이 조금 번져 보였고 발급 일자가 제가 신청한 날짜와 하루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행정 처리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계약서를 받았을 때 저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평생 도면을 그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법률 용어는 낯설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생활숙박시설, 실사용 원칙, 조건부, 임대 가능이라는 문구들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부라는 단어가 걸렸지만 상담원은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특정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가능하다고 했죠. 저는 별첨 자료를 펼쳤습니다. 업종 코드표가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숙박업, 관광 숙박업, 생활 숙박업, 비슷한 단어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어떤 업종은 가능하고 어떤 업종은 불가능한지 그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저는 그 복잡함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결국 상담원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백 건을 처리한 전문가라고 했으니까요. 계약금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숫자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에 가까웠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 때 봤던 얼굴들이 보였고 모두 같은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수가 만드는 안전함이 제 불안을 덮었습니다. 다들 한다는 말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작은 글씨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제야 보이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삼자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가, 실사용이 원칙, 특정 조건 충족 시 제한적 허용. 저는 그 순간 알았어야 했습니다. 가능과 보장은 다른 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계약금은 나갔고 저는 그 차이를 외면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절차 속에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틈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중도금 납부일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7월 무더운 여름이었죠. 계약서에는 중도금 2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챙겨 은행 창구로 갔습니다. 제휴은행이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상담원이 미리 연락해뒀다고 했으니 절차는 순조로울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은행 직원의 첫마디는 차갑게 식은 물 같았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명한 칸막이 너머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담보대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신청해야 하는데 실제 운영 실적이 없으면 심사 자체가 어렵다고 했죠. 서류에는 심사 제외라는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80% 대출이 가능하다던 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다른 은행을 알아보겠다고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하철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대출이 안 되면 중도금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퇴직금에서 빼면 되지만 잔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는 연 7에서 8%였습니다. 은행 대출보다 훨씬 높았죠. 2천만 원을 빌리면 월 이자만 1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임대 수익으로 충당한다 해도 빠듯했고 무엇보다 그 임대 수익이 정말 들어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자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의 3자 임대가 정말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사용이 원칙이고 특정 업종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죠. 어떤 업종이냐고 물었더니 숙박업으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양 광고에서 말하던 월세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계산기와 통장 그리고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을 꽉 잡았죠. 우리는 밤새 계산했습니다. 중도금을 포기하면 계약금 1천만 원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중도금을 내면 총 3천만 원이 묶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도금을 냈습니다. 카드론으로 1천만 원, 퇴직금에서 1천만 원을 빼서 만들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도와줄 게 있냐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작은 글씨들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문장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가능이라는 단어 뒤에 붙은 수많은 조건들, 보장이 아니라 예상이라는 표현, 원칙적으로 불가라는 단서 조항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숫자였지만 제가 놓친 것은 구조였다는 것을요. 은행 창구의 투명 칸막이는 제 노후와 현실을 가르는 벽이 됐습니다. 도면에서는 하중을 계산했지만 인생의 하중은 계산 밖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저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2023년 9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단지 피해자들의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고 곧이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수십 명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말을 듣고 같은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첫 모임은 서울 강남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15명 정도가 모였는데 모두 60대 전후였습니다.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같은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이었죠. 어떤 분은 이미 경매 위기에 처해 있었고 어떤 분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평생 도면을 그리며 살았던 습관이 남아 있었죠. 저는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 계약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상담원과의 대화 내용. 모든 것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시간, 장소, 발언 내용, 약속했던 것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세로축에는 피해자 명단, 가로축에는 피해 유형을 배치했습니다. 대출 불가, 임대 제한, 환급 불가, 허위 광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설계상의 결함이었습니다. 저는 설계사였습니다. 결함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법을 알고 있었죠. 피해자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달 만에 5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법률 자료를 찾고, 누군가는 언론 연락처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는 증거 체계화를 맡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검색 가능하게 분류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소비자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죠. 그는 우리의 자료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중요사항 미고지, 기망행위. 법적 쟁점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소송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했죠. 저는 지자체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광고와 실제의 괴리, 대출 불가 사실, 임대 제한 현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단속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설계 도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제도용 펜과 삼각자였습니다. 손에 쥐니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샀습니다. 거실 벽에 걸고 우리의 싸움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누구인가?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어떤 경로로 압박할 것인가? 건물을 설계하듯 저는 반격을 설계했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선을 그었습니다. 증거에서 언론으로, 언론에서 여론으로, 여론에서 행정으로, 행정에서 제도로. 하나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자였습니다. 2023년 12월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100명을 넘었고 우리의 목소리는 조금씩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이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 기자였는데 노트북을 펼치고 꼼꼼하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광고 전단지와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평균 피해액, 연령대, 분포, 대출 실패율. 기자는 사진을 찍고 녹음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면은 아니었지만 사회면에 꽤 큰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그 기사를 시작으로 다른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이 취재를 왔고 전국 일간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제 얼굴이 나가고 제 실패가 공개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그 부끄러움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 당일 저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 투자를 결정하셨냐고, 지금 어떤 심정이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후를 지키고 싶었다고, 하지만 구조가 저를 속였다고. 카메라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었습니다. 제 고백이 전파를 타고 퍼져 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단지였지만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같은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경기도의회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행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을 촉구했죠. 공문 한 장이 저희에게 전달됐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 광고 점검 강화 방침.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얼마 뒤 도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상담 창구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법률 상담과 분쟁 조정을 지원하겠다고 했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닿았다는 것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국이었습니다. 한 숟갈 뜨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몇 달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는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지만 확실히 오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일부 분양 사무실이 폐쇄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광고 문구가 조심스러워졌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보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예상이나 가능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다음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동 소송 준비를 가속화했습니다. 증거를 목록화하고 책임 주체를 특정했습니다. 분양 대행사, 광고 제작사, 허위 설명을 한 상담원들. 저는 증거 목록에 번호를 매겼습니다. 1번부터 247번까지. 각각의 증거가 하나의 돌이 되어 우리의 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업계에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분양 업체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보도 자료가 뿌려졌고 언론에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만 안내했을 뿐 보장한 적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난무했습니다. 기망이 아니라 설명 부족, 허위 광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피해가 아니라 투자 판단 실패. 그들은 언어로 성을 쌓았고 우리는 그 성벽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책임은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분양업체는 광고 대행사 탓을, 광고 대행사는 상담원 탓을, 상담원은 투자자의 오해 탓을 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내부의 균열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개별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업체에서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소송을 포기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이었죠. 일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한 분이 나가셨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이어서 또 한 분이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우리도 합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끝까지 싸워봤자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회의감이 퍼졌습니다. 저 역시 흔들렸습니다. 그 무렵 카드론 이자 납부일이 겹쳤습니다. 통장 잔액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100만 원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당 아파트 담보대출을 고려했습니다.
2천만 원만 빌리면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 집마저 위험해졌습니다. 아들이 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자식의 돈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 혼자 끙끙대냐고, 가족이 뭐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포기를 생각했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은 이미 날렸고 중도금 2천만 원도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총 3천만 원의 손실을 인정하고 남은 삶을 조용히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싸움은 너무 길고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거실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규칙적인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해자 모임의 한 분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였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포기하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당신의 손주들이 나중에 같은 피해를 당하면 어쩌느냐고. 그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거기 그려진 선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저는 지워진 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똑바로. 다음 날 저는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함께 가주실 분들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려주세요.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결국 60명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폭풍의 눈 속에 있었지만 서로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마침내 전환점이 왔습니다. 경기도청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 광고 수십 건을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보도 자료가 나갔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생활숙박 분양 사기 주의보, 퇴직자 노린 투자 함정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적발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점검 대상 43건 중 28건에서 문제 발견. 대출 가능 허위 표시, 수익 보장 과장, 임대 제한 미고지. 우리가 정리했던 패턴 그대로였습니다. 여론의 화살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업계를 향했습니다. 연대는 확장됐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단지 피해자들이 우리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전국에서 같은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피해 지역을 표시하니 전국에 수백 개의 핀이 찍혔습니다. 각자 다른 고통이었지만 하나의 목소리였습니다. 2025년 2월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 논의였습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펼쳤지만 떨려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32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허위 광고가 어떻게 신뢰를 무기로 사람을 속이는지, 그리고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리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봤습니다. 모두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공청회가 끝난 뒤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총량 관리제, 사전 심사 강화, 허위 광고 처벌 강화, 연대 책임 원칙.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해결도 조금씩 진전됐습니다. 일부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취소와 계약금 환급이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절반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도 접수됐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환급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500만 원. 제가 잃었던 3천만 원의 절반이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살아갈 수 있는 숨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도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고 캐나다에 있는 딸은 화상통화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를, 싸움을, 그리고 작은 승리를.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딸은 울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왔지만 반드시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2025년 10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는 다시 설계를 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노후의 안전망을 설계합니다. 우리 피해자 모임은 이제 시민단체로 등록됐습니다. 노후 투자 피해 예방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달 2번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강연을 합니다. 제목은 투자 광고 무엇을 봐야 하나입니다. 환급과 추징의 차이, 가능과 보장의 차이, 대출 조건의 함정, 임대 제한의 현실.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눕니다. 강연이 끝나면 질문이 쏟아집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어떤 투자가 안전한지. 저는 말합니다. 완벽한 투자는 없다고, 하지만 완벽한 경계는 가능하다고. 작은 글씨를 읽으라고, 보장이 아니라 가능이면 의심하라고. 정책 제언서도 제출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낸 문서입니다. 제목은 노후를 지키는 설계입니다. 4가지 축을 제안했습니다. 허위 광고 처벌 강화, 분양업체 연대 책임, 투자 전사전 심사 제도, 총량 관리제. 일부는 이미 법안에 반영됐고 일부는 검토 중입니다. 업계에도 변화가 보입니다. 광고 문구가 달라졌습니다. 보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예상, 가능, 단, 조건부라는 표현이 명확히 표기됩니다. 작은 글씨도 커졌습니다. 리스크 고지 문구가 전면에 나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저 개인의 삶도 재설계했습니다. 환급받은 돈과 남은 퇴직금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무리한 수익을 줬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과 국채, 그리고 작은 배당주 투자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400만 원 정도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건축 컨설턴트로 가끔 중소건설사의 설계 자문을 합니다. 한 달에 2~3번 정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수입이 월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일하는 즐거움도 되찾았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노후 빈곤과 투자 사기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20대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를, 좌절을, 그리고 회복을.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할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이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 학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실패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은 빠릅니다. 무너지는 것도 빠르지만 고치는 것도 빠릅니다. 시민이 목소리를 내면 행정이 움직입니다. 언론이 감시하고 법이 따라갑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나아갑니다. 저는 그 과정의 작은 부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화이트보드 앞에 섭니다. 거기 그려진 선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입니다. 절망에서 시작해 연대로 이어지고 변화로 끝난 길. 그 선은 이제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나는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하중과 균형을 숫자로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노후의 하중은 도면 밖에서 무너졌지만 저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개인의 실패를 기록하면 사회의 안전이 설계된다는 것을. 분양장의 미소와 은행 창구의 한마디가 제 삶을 흔들었지만 시민의 연대와 행정의 변화가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제 펜 끝은 다시 선을 긋습니다. 이번엔 우리 세대의 노후를 지키는 선입니다.